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배우 이성균 씨가 사망하셨다는 굉장히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극단적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수사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칼자루 쥔 사람들은 칼 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참 권력이 무섭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제가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했잖아요. 취임하면서 한 연설을 들어보니까 처칠의 명연설을 모방해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처칠이 우리는 육지에서도 싸우고 언덕에서도 싸우고 거리에서도 싸우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We shall never surrender. 왜 영화 덩크레크에 나온 그 연설이거든요. 그 연설 모방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연설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우고 팬덤과 싸우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칠은 그 연설을 할 때 히틀러와 싸우고 나치와 싸우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처칠은 보수당 총리였는데 부총리가 노동당이었어요. 노동당 애틀리 부총리였고 협치를 해서 같이 손을 잡고 적에 맞서서 싸우자고 연설을 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내부의 야당과 싸우겠다고 하는 걸 보고 정말 집권여당 저러면 안 되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려면 경제적인 불평등과 싸우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제적 불안과 싸우고 기후위기하고 싸우고 이런 문제들하고 싸워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세상이 서로 신뢰하고 협의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구글이 AI를 도입해서 3만 명 구조조정 검토한다는 뉴스예요. 첫 뉴스부터 무시무시하네요. 네. 구글이 사실 광고 매출이 가장 중요한 회사죠. 여러분들 구글에서 검색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도 구글이 갖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검색하거나 영상 보시거나 하실 때 항상 광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매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배치된 인력 중에서 3만 명 정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바로 해고를 할지 이런 거를 확정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AI를 도입해서 특히 생성의 AI를 도입해서 광고를 빠르게 자동화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밀어내는 이런 일이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비슷한 이유 때문에 구글은 이미 이렇게 AI가 잘 나가고 구글이 AI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1월 달에 12,000명 이미 해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 일자리 없애는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기업가들 조사한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근데 10명 중에서 4명의 기업인이 내년에 2024년에 인공지능 때문에 해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단단히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치킨 버블에서 커피 버블로 번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치킨 버블이 있다 이렇게 이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우리 치킨집 너무 많이 창업하시잖아요. 일찍 퇴직하셔야 되고 퇴직하시고 나서 갈 만한 마땅한 일자리는 없고 그리고 그동안 익힌 기술을 쓸 데가 또 명확하게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치킨집이 가장 숙련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하게 된다. 그래서 많이 생겼다.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고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치킨집 제일 많다. 이런 약간은 비아냥거리면서 조금 비판적으로 뼈아픈 기사였는데요. 이번에는 치킨 버블뿐만 아니라 커피 버블도 생겼답니다. 통계청에서 2022년 가맹점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커피 가맹점 수가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어서요. 치킨집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커피 전문점이 치킨 가맹점보다 더 많은 거죠. 이디야가 1위, 메가커피가 2위, 투썸플레이스가 3위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10년 전엔 치킨집이 커피집 3배였어요. 그렇다고 치킨집이 꼬꾸라지고 커피집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커피집이 따라잡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되고 문 닫는 집도 많죠. 작년에 폐업한 카페도 사상 최대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하고 계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리미리 또 우리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떻게 돈을 벌지 이런 문제들 미리미리 계획을 해두고 포화 상태인 시장에 뛰어드는 거 좀 신중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벌이 시대에서 트리플 벌이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본업 이외에 추가로 일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 엔잡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6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것도 통계청 자료인데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내용을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가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기사를 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하는 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저 같은 경제 연구자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영역인데 언론사 기자가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한 건 굉장히 좋은 시도고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게 4년 전에 비하면 엔잡러가 20%나 늘었고요. 그리고 특히 요 엔잡러, 부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2가 기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하다가 이제는 물가도 너무 오르고 소득이 더 필요하고 또 이제 노후도 대비해야겠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트리플 벌이까지 어쩌면 두 분이 4개의 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AI 실업, 커피 버블, 트리플 벌이 이렇게 3가지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네, 기술 변화도 있고 고령화도 되고 경제 구조도 그렇고 우리 일자리에 굉장한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전환되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일단 개인적으로 다 해결하고 있어요. 2잡, 3잡, 트리플 벌이에 나서고 커피집, 치킨집 차리시면서 개인적으로 우리는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같이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 고민도 정책하는 분들이 같이 좀 해서 대안을 좀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시간에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책통 윤영중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눌 거고요. 특히 두 번째 이 뒷시간에 강창희 대표님하고 같이 우리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되는지 얘기할 거니까요. 끝까지 오늘 1시간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런치타임 여기까지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정책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정책통 윤영중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특별히 우리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 뒷시간 좀 집중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노후를 잘 책임지기 위해서도 사실 앞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의료개혁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진짜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이죠. 요즘 막 많이 얘기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크게 3가지의 이제 구조개혁 이슈를 내걸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이제 3가지가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었거든요. 근데 요 3가지보다는 요 의료개혁 쪽에서 오히려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고요. 의료개혁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서 지금의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면 굉장히 이제 다음에는 더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의료개혁하면 사실은 굉장히 넓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뭐 언론에서는 의사 수 증원하는 문제, 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접했었어요. 그게 핵심 문제가 맞습니까? 일단 그게 당연히 핵심 문제가 맞고요. 요 얘기를 이제 일단 의료개혁 오늘 좀 드리기 전에 하나 이제 논리학 문제를 하나 좀 던지고 싶어요. 논리학 문제. 논리학? 예. 네. 그러니까 요 논리학 문제를 왜 던지냐면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논리가 이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의 결과에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어요. 근데 A라는 그 원인만 해결되면은 그 결과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A가 좋아져도 B, C, D가 계속 나쁜 상태로 있으면은 A가 조금 좋아지는데 결과 전체가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그래서 이 A도 좋아져야 되지만 B, C, D도 같이 좀 좋아져야지 이 전체적인 결과값이 좋아진다라는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 A가 바로 의사수 증원.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의사수 증원이 된다고 한들 B, C, D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대로 있거나 더 악화되면은 전체적인 의료 개혁은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렇군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수 증원이 또 안 되면 다른 게 잘 돼도 안 되는 건가요? 의사수 증원이 안 된 상태로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맞이한 상황에서는.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 차근차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정부가 의사 숫자를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숫자를 그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면서 그 엄격하게 사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면허증 개수를 통제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인식하기는 이제 의대 졸업하면 의사가 되는 거니까 의대
입학생 숫자가 의사 숫자로 연결된다 이렇게 지금 네, 인식을 그렇게 많이 인식하고 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같은데요. 네. 그렇게 인식하는 거는 맞나요? 네, 그렇게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아, 왜냐면 의사 극과고시가 있지만 그래도 의대 의대를 통과해야지 이제 또 의과 국가고시를 보니까요. 아, 네. 그러면 의료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려면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의사 수를 늘리려면 의대를 일단 증원을 해야 의사 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의사 숫자 규모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적다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일단 하도 많이 언론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숫자를 외웠을 거예요. 네. 이 숫자나 기억하는 거 괜찮습니다. 3,058명. 3,058명. 이게 전국의 의대 정원 숫자 전원입니다. 네. 1년에 입학하는 의대 입학 정원이고요. 네. 예. 그리고 요 숫자가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유지됐어요. 문제는 그전에는 그보다 많았는데요. 예. 그것보다 많았나요? 예, 18년 전에 3,058명으로 통제된 이후로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많았을 때 줄였던 이유는 2000년도에 중요한 의료 개혁 중에 하나인 의약 분업을 했었는데요. 당시 그 의약 분업에 반대하던 그 의사들의 일종의 당근책으로서 의사 수를 좀 줄여 나갔었습니다. 예. 맞아요. 옛날에는 그 의약 분업 전에는 우리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지어줬었잖아요. 네. 우리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심지어 약국도 일종의 의료행위 같은 역할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약국 가면 용하는 약국이라고 하면서 맞아요. 예, 굉장히 잘 듣는 약을 잘 치료해준다. 그리고 환자별 이렇게 리스트까지 쫙 가지고 있으면서 이전에 어떤 병력이 있었는지까지도 다 이제 감안해가지고 처방을 해주는 그런 약국도 있었습니다. 그럼 의약 분업을 하면서 그 의사는 처방만 쓰고 약사는 약만 짓는 거, 그 처방 받아서 약만 짓는 걸로 나눴다. 역할을 이렇게 구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의사들 쪽에서는 이게 병원의 역할을 너무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항의를 했고, 그럼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가로 당근책으로 그 의사 숫자를 제한하는 의대 정원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별로 부족하지 않다는 반론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의사협회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의사협회 쪽에서는 많은 의사분들과 의사협회 쪽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는 통계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입니다.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한 평균적으로 한 14.7회, 15회 정도 되는데요. 이게 단연 그 OECD 국가들 가운데 단연 1위입니다. 진료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부족한 거 아닌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제가 논리학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 횟수가 늘어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의료 행위 구조 때문에, 의료에 대한 유인 구조 때문에 이렇게 외래 진료 횟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수가 체계는 행위별 수가 체계라고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진료비를 지급하고 수가가 매겨져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일단 최대한 진료 행위를 늘리는 게 그 의사한테는 유리합니다. 이익을 얻기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진료가 한 1분 진료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3분 진료. 보통 그렇게 하죠, 병원 가면. 중환병을 앓고 있어서 상당히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서 그 의사를 만나러 가더라도 3분에서 5분을 넘기가 힘든 게 그 현실이거든요. 근데 OECD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인당 평균 진료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됩니다. 한국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우리 아이가 어렸는데 아기 데리고 소아과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미국 소아과인데 한 30분씩 놀아주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장난감 주고 막 이러면서 어르고 달래면서 애하고 얘기하면서 진료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한국은 굉장히 다르고 그게 이제 평균 진료 시간 차이로 통계로는 나타나는 그런 거군요. 그럼 우리가 모자란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숫자가 어느 정도나 모자란지 숫자가 좀 있나요? 숫자만 단순하게 제시를 하면요, OECD 평균적으로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3.7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하면 2.5명이 되고요. 한의사분들을 제외하면 2.1명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더 앞으로 그 의료 수요라는 것은 그 고령화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은 65세 이상의 1인당 건강보험 지출액이 65세 미만보다 5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수요도 고령화의 율에 따라서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저희 추측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인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의 올해 1월에 전문 과목별 의료 인력 수급 추계라는 거를 이제 연구를 통해서 추계를 했거든요. 그 추계를 보면 2025년 정도 되면은 한 1만 4천 명 정도가 부족하고 2035년 정도가 되면은 2만 7천 명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네요. 근데 이게 그렇게 부족한 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지금 18년이나 증원을 안 했으면은 그 전에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뭐 논의도 많이 했었잖아요. 언론에서 본 기억도 있는데 그때는 증원이 안 된 거죠. 이게 오랫동안 문제 제기는 됐었는데 공론의 장으로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공론화가 되면서 뜨겁게 토론이 됐었던 적은 2020년 한 번밖에 없었던 2020년. 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도입 두 가지 정책을 골자로 내걸었었는데요. 당시에 상당히 좀 뭐 아주 전향적인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의대 정원이 3,058명이잖아요. 네. 매년 400명 정도씩 늘려서 10년간 4,000명 정도를 증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또 지역에 공공의대를 도입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다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잘 안 됐었죠. 그 당시에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아이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갈 일이 있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의사들이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파업에 참여하는 이제 의사분들이 70에서 80%를 육박할 정도였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비롯해서 일선에 있는 이제 지역 의료기관들까지 상당수 파업에 참여를 했었고요. 또 다른 이제 항의 행위로서 의대생들이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는 형태로 항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정부가 당시는 이제 또 코로나를 대응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응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의사들의 이제 그런 요구에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개혁안들을 철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파업하고 저항에 막혀서 정부가 철회를 했다.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던 의대 증원 계획은 무산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근데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한 2만 명 모자라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한 2035년? 네. 그러면 27,000명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거 같은 2만 7천 명하고 4천 명. 12년 남았으니까요. 2만 7천 명을 채우려면 1년에 한 2천 명 정도씩은 증원을 네. 해야지 채울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증원안도 사실 부족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근데 지금도 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네. 제가 보니까 세 가지 이유를 내세웠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요건 의료 서비스 이미 많이 제공되고 있다.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문제가 되는 필수 의료하고 지역 의료 문제, 요거 응급실 뺑뺑이 문제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는 증원해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좀 이유를 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하나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도 충분히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아까 이제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대표적인 근거인데요.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일부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응급적인 처치를 받을 수 없는 의료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전체 국토의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의원의 숫자가 과밀된 지역과 적은 지역의 차이는 한 10배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의료 접근성을 갖추고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곳들은 상당히 이제 대도시 거주자의 그리고 경증 환자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격차와 필수 의료와 필수 의료가 아닌 것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것이 그동안 이게 많이 이제 그 문제라고 지적이 됐다가 공론화가 되지 않았었던 이유는 그나마 좀 사고가 터지지 않았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여러 이제 상징적인 사건들이 여러 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공론화의 결정적인 계기인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어떤 한 학생이 좀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응급실만 뺑뺑이를 2시간 돌다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같이 가장 그 큰 병원에서도 그 간호사분이 갑자기 이제 그 뇌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이제 응급적인 처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일들이 벌어졌고, 또 올해 소아청소년과들이 전국 곳곳에서 폐원하기 시작하면서 소아과 오픈런이라 그러죠. 뭐 시작할 때 뭐 줄 잔뜩 서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소아과를 찾기 어려워하는 그런 이제 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감안하면 진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는 상당히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또 지역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큰 문제들이 여태까지는 수면 아래 있었지만 이제 막 분출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더 커져가는, 내년이면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 고령화돼서 의료 수요 많아진다고 하는데, 고령화되면은 예전에는 다들 그 나이 들면은 노년 생활은 농촌에 가서 고향에서 해야지라고들 많이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고향에 가시면은 이제 몸이 편찮으실 때 가실 병원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 대도시로 고령화될수록 몰릴 수밖에 없고, 지방 소멸도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대도시의 이 집값은 또 청년들이, 또 일하는 청년들한테 필요한 집값도 같이 덩달아서 너무 올라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 문제도 생기고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생기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균형 발전이 되려면 일종의 전국 여러 곳들이 그 중요 거점적인 지역으로서 인구댐의 역할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구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사실은 이제 의료기관입니다. 근데 지금 또 의사협회 얘기는 의사 숫자를 늘려도 지방으로 안 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육책으로 지난 정부에서 했던 아까 실패한 의료개혁의 네. 경우에도 공공의대를 지방에 만들겠다, 뭐 또 지방에 가서 근무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좀 그런 논의가 같이 되고 있나요? 그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사수 증원도 굉장히 중요한 의료 개혁이지만 의사수 증원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 이제 많은 의사분들이 지적하듯이 의사수 증원 플러스 꼭 들어가야 될 몇몇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꼭 들어가야 될 몇몇 정책들은, 그러니까 그 정책의 이름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일정 수의 의사분들이 지역에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당히 일정 수의 의사분들이 우리가 필수 의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산부인과라든지 그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몇몇 필수 의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들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남아 있게 하는 정책적인 그런 디자인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었던 공공의대도 물론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가체계를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어떤 지역의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수가체계를 접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의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닌데요. 그 한국의 중요한 그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그 이제 것들이 대부분 저는 5에서 10%, 5에서 1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런 중요한 사회 서비스에 국가와 공공이 공급하는 비중이 5에서 10%를 대부분 넘지 않습니다. 5에서 10%요? 예, 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아니고. 법칙 같아요. 그래서
공공 의료의 비중이 지금 5%거든요. 네. 공공 의료의 비중이 5%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민간의 그 의료 시장에서는 공공의 의료를 어떻게 보면은 별로 무시해도 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공공의 의료 행위가 굉장히 그 질이 좋고, 그리고 어떤 비급여 진료 같은 경우에 그 이런 것들을 더 저렴하게 그 한다든지, 어떤 진료 행위에 대해서 좀 통제가 가능한 그런 비교 가능하고 경쟁 가능한 의료 행위가 공공 영역에 있다면은 민간에서도 이렇게까지 의료 상업화를 추구하고,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한국에서는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필수 지역에 공공 의료를 확대하는 정책들이 같이 가야지 그 이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뭐 국립암센터나 뭐 서울시립병원이나 뭐 이런 곳들인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진주의료원 같은 진주의료원이라든지 이렇게 지자체나 광역의료원들과 광역의료원. 또 광역의료원과 연계한 그 의학대학, 그게 이제 공공의대였죠. 공공의대고 네. 그 시스템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늘어날 네. 필요가 있고 예. 거기로 의사가 또 배치될 필요가 있다. 그런 지금 얘기 하시는 구상하고 거죠? 있는 여러 이제 안들 중 전문가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들은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지역의 의료기관에 몇 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게 하는 안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반납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은 네네. 충분히 지역의 필수 의료에 의사들이 이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정책들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네. 밝히진 않았고요. 네. 실손보험 문제도 많이 하는데 실손보험, 실비보험 이거 많이 가입하고 있어서 뭐 의사수 늘어나면은 더 많이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 과잉 소비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부담도 늘어나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보험사들과 그 의사들과 그 소비자, 이 세 주체 간에 이익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소비자들을 빼고 그 이제 실손보험사들과 의사수들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더 의료비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례로 지금 한국의 의료비 지출 규모가 GDP 대비 9.7%, 작년 기준으로 9.7%거든요. 근데 OECD 평균이 9.3%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평균 이상으로 평균 지출하는 이상이에요. 거네. 우리는 건강보험 때문에 덜 지출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를 잘 갖춘 나라인데다 요 의료비 지출의 규모는 그 나라의 고령화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지는 고령화 국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령화율로 보면은 OECD 37개 국가 중에서 한 29위, 28위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평균 이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의 그 실손보험 체계, 그리고 행위별 수가제도, 그리고 지금의 비급여, 그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의사수가 늘어나면 그 문제가 악화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적도 의사협회라든지 많은 의료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 주장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타당한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의사 수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의료 행위를 유도할 것이다. 더 어떻게 보면 병원에 많이 오게 할 것이고 유도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논리학 얘기부터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그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게 당연히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구조이긴 해요. 근데 다만 그 실손보험 체계라든지 비급여 의료 체계라든지 여러 체계들을 지금 그대로 놔둔다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체계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의사 수를 증원해 나가면은 사실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은 늘리지 않으면서 그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윤 대표님 주장은 의사수 일단 늘리자, 의대 정원 늘리되 다른 보완책들 생각하자. 네, 이런 거꾸로 거죠. 질문 드리면 늘리지 않고 지금의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늘어납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 필수 의료 혁신 전략 회의에서 그 이제 의사수 증원과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분명한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뭐 분명한 방침을 밝힌 것을 뒤집으면서까지 그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 의사들의 반대에도 일리가 있고 또 의사들이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법적 분쟁이라든지 여러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풀어 나갈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계신 거고요.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거는 잘 칭찬해줘서 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연금 반드시. 개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꼭 이 문제에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입시 문제도 뭐 거론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 그래도 다들 의대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공부 웬만큼 하면 다 의대 가려고 할 거다. 그런 문제, 의대 정원 늘어나면 그런 또 부작용은 꼭, 이건 의료 문제는 아닌데 뭐 생길 수도 있는 부작용 아닌가요? 그게 꼭 의사 숫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의대를 졸업하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전문직 선호 현상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한국은 다른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 선호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것은 그 이익 균형에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개원의 기준으로 하면은 그 평균 노동자 평균 임금의 한 9배 정도에 달하는데 단연 OECD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는 의사수 뭐 증원이냐 뭐 감축이냐 이런 문제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노후 문제하고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 강창희 대표님 모셔가지고 노후 문제 또 얘기할 텐데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사 댁에 자녀들을 의대를 보내려고 많이 그러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살아보니까 한 70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 아니라도 괜찮은데 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또 찾고 약간의 소득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다. 의사라는 자격증.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런 자격증 없으면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 연금이나 이런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의료개혁의 다른 과제들도 사실 있는데 오늘은 의사수 증원에 대해서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면 어떨까요, 대표님?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사협회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가 또는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요것만 하나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많은 중요한 개혁에는 이익단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익단체의 주장을 물론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제 논의를 해야 하지만 100%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만은 없습니다. 조직되지 않은 대다수 대중들의 이익을 사실 정부가 대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나의 이제 성과를 내겠다라는 좀 나름의 이제 정책적인 욕심을 좀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의대 증원, 의사수 증원에 대해서 정책적 욕심을 좀 가져달라. 윤 대표님 당부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정책통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윤양중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소리가 안 나. 네,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창희 대표님 또 다시 모셨어요.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이시고, 한때는 최고의 이 자산 관리 전문가이시고, 이 금융 경영인이셨는데, 또 이렇게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행복 100세 자산관리 연구회의 강창희 대표님 오늘 좀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지난번에 한번 출연해 주셨는데 그 영상이 저희 끝내주는 경제 콘텐츠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노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거. 그렇죠. 불안하고 걱정도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댓글로 막 질문도 주시고 그랬는데 네, 그 네. 질문 중에 이런 네. 게 있었어요. 20대 자녀가 있는데 네.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교육해야 될지, 특히 이제 금융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참 제 애들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이 자립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립이 첫째가 행위의 자립, 그 다음에 의식의 자립, 그 다음에 경제적 자립. 이 세 가지를 어릴 때부터 시켜야지 해결이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안 해놓고 갑자기 성인이 된 애들 때문에 그 성인 자녀 리스크잖아요. 네. 지난번에 네. 또 강조하셨던 자녀 리스크. 행위의 자립, 예, 의식의 자립, 자립. 경제적 자립. 우리가 남의 눈에 너무나 의식하는 나라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의식의 자립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은 뭐냐면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키우는 건데 다들 돈 버는 능력만 생각하니까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경제적 자유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좋은 말씀 항상 주시는데요. 네. 오늘은 또 지난번에 예고드렸다시피 연금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네. 합니다. 3층 연금이 중요하다 지난번에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네. 자세히 못 다루고 넘어간 네. 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네. 그 3층 연금이라는 게 일단 어떤 거고 왜 중요한지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이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의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70~80%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아주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선진국 수준으로 이렇게 높여야 되는 게 그게 연금이 중요성이죠. 예. 그렇군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다 가입하고 있는 사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네, 것 같은데요. 요즘 네. 20대, 30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국민연금 본인이 나중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기만 하고 날린다. 정부를 네. 못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고갈될 거라는 연금 그 적립 금액이 그런 뉴스가 자꾸 나오고 또 뭐 30년, 40년 후의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해외 사례를 봐도 그렇고 이게 국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국가의 재정이 문제지 개인한테 못 받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결국은 나라 재정이 문제겠죠. 네. 그리고 연금 개혁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거는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더 내고 덜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손해다 이렇게 더 생각을 할 수도 있진 않습니까? 그래도 못 받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예를 들어서 일본과 비교를 좀 해보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도 젊은 사람들이 이 정치에도 무관심하고 이런 그 연금 이것도 무관심해서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개혁이 안 되는데 저는 그리고 우리한테는 좀 희망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씩씩하거든요. 네. 목소리를 내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젊은 그 정치인들이 이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연금 이런 걸 제대로 하는데 투표를 해주겠다. 그 목소리를 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은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낮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정치가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투표율도 높이고 막 관심을 갖고 이런 이 제도 개혁도 저는 우리나라 그동안의 여러 가지 민주화 같은 거 그리고 볼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연금 개혁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눈앞에 먹고 사는 것도 문제인데 뭐 30년, 40년 다들 그러는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깨닫게 되는데 네. 그거를 미리 깨달아야 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아이가 네. 20대 들어선 아이가 있고 해서 얘기를 네.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내고 40년 뒤에 받는 이 내가 네. 지금 조금 덜 내고 예. 아껴서 모아서 나 네. 혼자 굴려가지고 네. 40년 뒤에 나는 좀 재산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100세 시대에는 이 옛날에는 왜냐하면 오래 살지도 않았고 또 자식들이 부양한다고 다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 나이 들어 보니까 가장 의지가 되는 거는 단 한 달에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가장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깨닫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랄까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또 하나는 사실은요. 이 연금이 소득의 9%가 이제 국민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4.5% 본인이 내고 4.5%는 그 회사 네네. 또는 자기가 취직하고 있는 기관에서 내기 때문에 자기만 안 내면 자기만 손해죠. 또 그리고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돌려받을 땐 다 돌려받는. 예, 그리고 다른 그 사적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 같은 경우는 그 필요한 비용 같은 게 다 제하고 연금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국민연금 그 공단에서 그 국가기관에서 그 비용을 다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만큼 유리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펀드 같은 예. 것보다도 국민연금이 그렇죠. 더 유리합니까? 펀드는 다 고액 연봉자들 월급 주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리고 자기는 내는 거야. 반만 내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사실 굉장히 유리한 예. 재테크다. 저는 그러니까 볼 수도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이다. 그리고 그렇군요. 수익률도 보면은 퇴직연금보다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무조건 예. 덜 내려고 하지 말고 잘 예, 내고 예. 잘 받아야 한다. 예, 그리고 감시를 하고 네. 개혁을 하게 잘 개혁되도록. 젊은 세대들이 목소리를 내고 네, 예.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좀 퇴직연금 그다음에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네. 지난번에 잠깐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고 또 네.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이제 제가 금년 여름 기준으로 해서 한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그 미국이 제일 높아서 8% 정도고요. 일본이 4% 약간 안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2% 약간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퇴직연금 수익률이 얼마나 낮은가를 알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DB형 그 회사가 책임져주는 그 DB형 연금과 가입자가 책임지는 DC형 연금은 그냥 합쳐가지고 수익률이 얼마다 그러는데 DB형에 대해서는 수익률에 대해서 가입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책임져 주는 거니까 네. 수익을 못 내면은 회사 돈으로라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DC형 지금 가입자로 보면 절반 정도가 DC형에 가입해 있고요. 네. 아직 그 적립금으로 보면은 한 60%, 40% 정도가 DC형인데 네. 앞으로 대세가 DC형이 될 거예요. 네. 그 DC형 연금만 갖고 따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 정도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이 연금 자산의 80% 정도를 이 투자형 그 금융 상품에 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본은 55% 정도가 또 투자형 그 상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20%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머지 80%는 원금 보장형 상품이니까 요즘 뭐 금리 3% 정기연금리 3% 될까 말까 하니까 수익률을 낼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도 80% 투자 상품에 넣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투자 상품은 또 반대로 깨먹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육이 잘 안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투자 상품에 운용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가입자들이 만약에 이 금융 상품에 대한 운영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그런 게 안 돼 있는 게 지금 문제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아까 DB형은 그러니까 옛날 퇴직금처럼 정해진 금액을 그냥 회사에서 예, 알아서 예. 돌려주는 예, 예. 연금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DC형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신경 안 써도 돼요. DC형이 문제죠. DC형은 투자 성과에 따라서 예, 이렇게 예. 액수가 달라지는 거고.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그 주인의식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내 노후에 가장 중요한 그 수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퇴직금에서 흘러와가지고 웬만한데 제가 방송할 때도 MC분한테 퇴직금이세요? 퇴직연금이세요? 퇴직연금이면 회사가 책임져주는 DB형이세요? DC형이세요? 그 말에 대답 못하는 분이 많아요. 네. 그러고 자꾸 남의 탓하면 안 되죠. 아. 본인들이. 그러면 실제로 네. 지금 뭐 젊은 분들이 퇴직연금 신경 좀 써야겠다 이제 네. 대표님 말씀 듣고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은 네. 뭘 해야 됩니까? 우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뭐냐면은 그 퇴직연금 백만장자, 그러니까는 이 퇴직연금으로서 적립된 그 자산이 10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한 13억 이 정도 사억 되는 사람이 4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맞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것만 잘하면 노후가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뭐냐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회사 입사할 때부터 이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가? 내가 내는 거에 대해서 매칭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를 더 회사에서 내주는가?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 입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입사해가지고 그것이 자기 노후와 관련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투자상품의 80%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퇴직연금이 사실은 30년, 40년 장기 펀드에 적립식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가 뭔가 하는 걸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좋은 상품 고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박쳐놓은 채로 돈을 오히려 구워가지고 재테크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당신은 펀드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회사 들어가가지고 퇴직연금 직접 운영해야 되니까 그때 펀드 고르는 공부 같은 걸 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65%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퇴직연금은 그냥 무관심한 채로 그 돈 빌려서 재테크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간단한 거예요. 우량 상품 고르는 노력. 네. 그다음에 적립식은 이게 펀드로 30년, 40년 매달 얼마씩 내는 거니까. 그 적립식이라는 게 쌀 때는 기분이 참 나쁜데 수량을 많이 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비쌀 때는 기분 좋지만 수량을 조금밖에 못 사요. 네. 그래서 평균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적립식 그 투자, 그걸 매직 파워라고 그러는데 네. 그 적립식 투자의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요, 한 달에 10만 원씩 이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을 펀드에 투자를 했다. 그런데 시작할 때 10,000원 했던 거가 계속 떨어져서 5년 후에는 2,000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해서 5년 후에는 10,000원이 됐다. 10,000원이 2,000원 됐다, 10,000원 됐다. 근데 그 사이에 돈은 1,2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거는 5,000원에 사고 어떤 거는 2,000원에 샀는데 그러면 10년 후에 1,200만 원 들어간 거가 평가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10,000원에서 10,000원에서 뭐 원금 정도 돼 있겠네요. 근데 2,410만 원이거든요. 아, 그걸 계산해 보네요. 왜냐? 2배가 된 거네. 2,000원일 때는 기분 참 나쁜데 5주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하고 적립 투자의 그 마력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량 펀드를 골라야 되니까 그 고르는 공부 같은 거를 하는 게 중요하죠. 아, 예. 그렇군요. 아니, 저도 지난번에 대표님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이렇게 적립식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 전에 했던 IRP 은행 예. 계좌에 들어있는 게 이제 예. 있는 거죠. 약간의 예. 목돈이 예. 있는데 들어가서 봤더니 뭐 수익률이 아주 낮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 예금에 들어있는데 그 정기예금도 되게 이율 낮은 1점 몇 %짜리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훨씬 높은 게 많이 있어요. 그냥 예. 정기예금만 예. 바꿔도 예. 그런 거 앱에 들어가서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 또 개인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연금은 MZ세대의 경우에 좀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다른 돈이 전혀 없는데 뭐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 들어있으면은 뭐 이렇게 재인연금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은 국민연금도 가입 안 돼 있고 퇴직연금도 가입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약간의 금액이라도 그 개인연금, 왜냐하면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2년, 3년 단기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오래오래 가입하는 게 좋으니까 그거는 좀 다른 연금이 전혀 없다면 개인연금이라도 좀 얼마씩 해두는 게 좋다. 다른 특히 이제 연금이 자영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 네. 예, 그런 분들은 IRP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인데 네. 예, 그런 걸 좀 가입해서 공부도 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직장에 취업해 있는 분들, 근로계약 맺으신 분들은 지금 퇴직연금이 다 뭐 있고, 말씀하신 예, 있고, 소득 있는 분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그죠, 소득이 그 두 개만 국민연금이 제대로 해도 있고. 상관이 없는데 네. 그것조차 없는 분들은 그런 개인형 네.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그냥 개인연금 있는데 그거 얼마씩이라도 들어두는 게 좋다. 네.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자영업자들이나 예. 이런 창업하신 분들이 조금 더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근데 그렇습니까? 뭐 손해 보는 게 뭐냐면 그 자기 거 자기가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네, 네. 저는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 연금은 이 절세 상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금 문제는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지금 절세 상품을 이 재정이 어려운데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네. 그걸 잘 활용하는 게 대표적인 게 연금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IRP 같은 거는 정말로 왜냐하면 그건 소득공제가 되니까 우선 먹고 들어가거든요. 네, 예, 네, 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RP를 예. 젊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예, 한다. 예. 네. 그 요새는 또 정부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 내놓는데 네. 청년 저축 관련된 예, 것도 예. 많이 내놓는 것 같습니다. 청년 저축 네. 적금 제도라는 것도 있고. 저는 그 그건 좋은 어떻게 제도라 보세요? 생각하고 네. 19세에서 34세까지인데 뭐 월 한 4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정도까지 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금리를 봤더니 놀랐는데 정기형 금리보다 1, 2% 높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세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정부가 지원해서 이렇게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꼭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재테크를 하더라도 종잣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잣돈 모으는 데는 이런 상품만큼 좋은 상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 세대들이 이 종잣돈 마련하는데도 이 제도는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잣돈 하면은 또 많은 청년들이 예.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조금 모이면은 거기다 넣어서 확 불려서 뭐 예를 예. 들면 5천만 원이라도 만들어 놓고 1억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많이들 근데 이제 생각하는 뭐냐면 것 같아요. 그 가상자산이나 이런 것은 뭐 꼭 나쁘다기보다는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선진국의 경우는 그런 상품들은 대개 뭐 아니면 도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에 약간만 하거든요. 그걸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래요, 보통. 오락용. 예. 아. 왜냐하면 돈 벌면 기분이 좋고 못 벌더라도 오락했으니까 됐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그렇게 변동폭이 심한 거에 모든 재산을 올인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트레이딩 주머니라고 그럽니다. 트레이딩 주머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주머니가 세 개가 필요한데 첫째는 저축 주머니. 그러니까 원금 깨지면 절대 안 드는 돈. 그리고 몇 개월 이내 쓸 돈은 예금 상품에 넣으라고 그래서 저축 주머니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이 연금처럼 20년, 30년 장기로 해서 노후 대비하는 상품은 자산 형성 주머니라고 그러거든요. 아, 예. 그 두 가지가 필수 주머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황 예측해 가지고 단기 재테크하는 자금 있죠. 네. 이거를 이제 트레이딩 주머니인데 트레이딩이 나쁜 거가 아니고 네. 반반이다 확률이. 아. 그래서 그런 상품은 그런 상품에 맞게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비율을 정해서 한다. 네. 예, 예. 비율을 얼마나 가져가야 됩니까? 그거는 젊은 저기 분들 같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그 주머니는 그 별로 확률도 높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고 그 시간에 딴 일을 한다든지 원고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고스톱을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한 10% 이내에서 갖고 있는 금융자산에 네. 아무리 많아도 20%는 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은 많거든요. 네, 네, 그건 인정해야죠. 아, 예. 그렇군요. 부부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젊은 분들은 네. 집 사는 걸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네. 이렇게
뭐 조금 주식이나 이런 걸 뻥튀기 한번 하고 싶은 게 집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일단 네. 몇 억은 있어야 대출 받아 더 해가지고 네. 산다 이렇게 아파트 분양받고 이럴 수 있다 저는 생각해서 그런 거. 참만 약간만 좀 참으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그러게 되면은 이 부채가 초기에는 많아요. 왜냐하면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도 월부로 집 사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마음의 안정도 있기 때문에 집 사는데 노력하는 건 좋은데 돈을 빌려서 무리하게 과다한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네. 월부로 사는 거하고 빌려서 사는 거하고 다른 겁니까? 개념이? 월부로 사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30년 40년 모기지로 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매달 얼마씩 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 적금 붓는 거나 비슷한 거죠, 사실은. 예. 근데 한 번에 빌려서 계속 갚는 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근데 한 번에 빌려서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무슨 이 뭐랄까 집값 하락 현상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은 그렇죠. 주택 빈곤, 하우스 푸어의 염려가 있거든요. 네네. 제 친구 지금 동경에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를 1984년에 1억 2천에 사가지고 우리 돈으로 3억 6천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한대요. 우리 돈으로. 아 그래요? 예. 근데 거기는 아무렇지않아요. 왜? 빚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50대가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았는데 50대의 가계 부채가 평균 가구당 1억 8천이래요. 1억 800 참. 자산이요? 예, 자산. 아니, 그러니까 부채가. 가계 부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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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몇 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노후에 나타나면 네. 주택 빈곤, 하우스포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 100%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여러 가지 저는 이 정황으로 봐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네네네. 그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집을 사는 거는 돈으로 또 이렇게 환산이 안 되는 마음의 평안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무리해서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그냥 영끌 이렇게 해가지고 과다한 부채를 안고 사는 거는 참 조심해야죠. 네. 네. 다시 아까 그 청년 질문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그 네. 종잣돈을 그래도 조금은 마련해놓고 네. 시작하는 게 연금 시작하는 게 좋은 겁니까? 개인연금 같은 거 들려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돈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남았으면 한 10만 원 정도는 개인연금을 들고 나머지는 무슨 다른 데 하고 네. 아까 말하는 그 정부에서 하는 청년 저축제도 네, 같은 네, 거 든다든지 네. 이런 건 좋은데 뭐 지금 당장 눈앞이 걱정인 사람이 모든 돈을 다 연금으로 들라고 왜냐하면 연금은 도중에 해약하게 되면은 그동안 연금 세제 혜택 받은 거 다 토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정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돈으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오래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네네. 네. 그렇군요. 네. 50만 원 말씀을 하셔서 네. 지금 딱 또 이렇게 질문이 네. 들어왔던 게 네. 2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청년인데 네. 요거 한 등록금 융자 갖고 생활비 아끼고 그러면 한 50만 원 남길 수 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런 저는 질문이 아까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40만 원 정도는 청년 그 네네네. 저축 아. 그걸 활용하고 한 10만 원 정도만 뭐 개인연금 좀 든다든지 아, 네, 네네네. 그런 게 좋을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저는 국민연금이 약간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게 네. 걱정은 되는 게 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회사에 괜찮은 직장에 취직한 친구들은 괜찮은데 네. 계속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고 시간제로 일하고 그러면 또 국민연금도 가입하기가 힘든 청년들도 그러니까 많은 것 소득이 같아요. 있어야지 국민연금은 가입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도중에 2, 3년을 쉬었으면은 나중에 그 쉰 동안은 추납이라고 해서 네네네. 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죠. 추가 납입을 예, 잘 예, 활용을 예, 하고. 예. 그때는 근데 회사에서 예. 4.5% 내주는 거는 안 내주는 거겠죠? 국민연금이요? 추가 납부를 할 때는 그거는 예, 예. 9%를 내가 아, 다 그거는 온전히 제가 아마 안 해줄 안 거예요. 해주고요. 네, 네. 본인이 부담해도. 예, 예, 예. 그래도 예, 이익이다. 예, 예.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 강 대표님께 이것저것 막 제가 여쭤봤는데 너무 잘 답을 다 해주셨는데 혹시 그 청년들한테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당장 눈앞에 몇만 원이 아쉬웠기 때문에 미래 일을 생각하기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좀 젊은 시절의 간접 경험으로 미리 깨달아서
힘든 가운데 조금씩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예. 네. 저도 그 젊은 시절에 이렇게 간접 경험으로 늦게까지 일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미리미리 깨달은 것 같은 게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도 나중에 가서 후회하거든요. 네. 아, 옛날에 그러지 좀 잘했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는데 그게 이제 금방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연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한번 다시 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강창희 대표님하고 말씀 나눴는데요. 네. 국민연금 진짜 중요하다. 국민연금 제일 좋은 재테크다. 이거하고 퇴직연금은 취직할 때부터 잘 챙겨라. 네. 회사하고 얘기해서 잘 챙겨라. 이렇게 네. 말씀 주셨고. 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돈이 조금 있으면은 뭐 청년 저축이나 이런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혜택 주는 상품들 많이 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여유가 생기면은 또 개인연금 들고 그리고 나서 아주 작은 포션은 정말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주식에 투자하든지 이런 트레이딩 주머니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자산 형성 주머니 운용하는 식으로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켜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네네. 그냥 우리나라 그 20대 남성의 그 연간 평균 매매 회전율이 주식이 6,800%, 68번을 사고 팔고 한다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 일에도 소홀히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재테크에도 성공 못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죠. 네. 아, 그렇군요. 오늘도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노후를 경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또 경제뿐만 아니라 의식과 행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강창희 대표님 또 나중에 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도 알차고 깊이 있는 이야기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잘 한번 되새기시고 내일 12시 반에 다시 접속하셔서 같이 또 이야기 듣고 댓글로 의견 주시고 토론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일 기다리면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